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51편 왕권은 상왕이 장악하고. 세종이 즉위한 직후인 서기 1418년 8월에 해당하는 시기에 조선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태종은 이제 갓 세자로 책봉된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의정부 대신들에게 이렇게 천명합니다. 주상이 장년이 되기까지는 내가 군사를 청단할 것이고, 또한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의정부와 육조와 의논해 처결할 것이다. 이때 세종의 나이가 22살이었는데요. 장년이 될 때까지는 군사 지휘권을 상왕인 자신이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장년이란 나이가 좀 애매한데요. 사전에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혈기왕성한 나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보감에는 태종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세자에게 왕위를 넘긴 것은 애초에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편히 지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군사에 대한 일만은 내가 친히 살피려 하는데 임금이 나이가 젊어 군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나이가 30이 되어서 경험이 쌓이면 그때 모두 넘겨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30살이 될 때까지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태종은 장차 8년 동안이나 자신이 병권을 쥐고 있겠다는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태종은 세종 제위 4년째 되던 해에 사망했기 때문에 세종은 26살 때 군 통수권을 찾아오게 되죠. 어찌됐든 태종은 세종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지만 병권은 여전히 그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조는 태종 이방원의 직할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종은 바로 그 병조의 참판 자리에 자신의 가신 출신인 강상인을 앉혔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강상인은 주군인 태종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주상 전하, 아랠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사옵니다. 병조 참판이 어인 일이요? 전하, 외구 침구에 대비하여 병선을 수리하는 문제를 보고하러 왔사옵니다. 병선을 수리하는 문제라면 과인에게 아랠 일이 아니지 않소. 군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부왕께 아랠 일이니 상왕전으로 가도록 하시오. 아니옵니다. 마땅히 주상 전하께 아뢰어야 하옵니다. 이때의 임금은 장이동의 본궁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병조에서는 매양 군사에 관한 일을 상왕에게는 아뢰지 아니하고 먼저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그럴 때마다 이를 물리치면서 어찌하여 부왕께 주상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태종으로서는 강상인이 자신의 집사 출신이어서 충직한 신복이라 여기고 일부러 병조 참판의 자리에 앉혔던 것인데요. 더구나 군사에 관한 일을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고 임금인 세종에게만 보고하고 있으니 괘씸하기가 이를 데 없었겠죠. 이때 강상인은 다시 세종을 찾아가서 임금이 대신이나 장수들을 은밀하게 부를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상하패와 오매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청합니다. 주상 전하, 승정원에 비치할 상하원패와 오매패가 필요하옵니다. 어명을 내리시어 만들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 패를 몇 개씩이나 만들어야 합니까? 상하원패 12개와 오매패 30개가 필요하옵니다. 알겠어. 과인이 상의원에 명하여 만들도록 하겠어. 상하패와 오매패는 원래 승정원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직할기관인 병조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강상인은 승정원에 두고 세종이 사용할 패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청을 올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신복이었던 병조 참판 강상인이 세종에게 상하패와 오매패를 만들도록 주청을 했고
세종은 그 주청을 받아들여서 상의원에 어명을 내렸다는 정보를 입수한 태종이 은밀하게 강상인을 부릅니다. 세종실록에는 태종의 의중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왕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강상인을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자, 태종이 강상인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살펴볼까요? 부르셨사옵니까, 상황전하? 그래, 불렀느니라. 그래, 병조 참판 일은 잘하고 있느냐? 예, 전하. 상황전하께 없어 분에 넘치는 벼슬을 제수해 주시었사온데 어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러한가. 내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하문하시옵소서, 상황전하. 네가 주상을 찾아가서 상아패와 오매패를 만들도록 주청했다지. 예, 주상 전하께 그리 주청을 올렸사옵니다. 그 상아패와 오매패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 그 패들은 대신을 부르는 데 쓰는 것이옵니다. 그래. 이것들이 바로 상아패와 오매패다. 새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이것들이 필요 없으니 자, 왕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라.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강상인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상아패와 오매패를 가지고 세종에게 찾아갑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오? 이것들이 바로 상아패와 오매패이옵니다. 그래요. 헌데 그걸 어디에 쓰는 것이오? 밖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은밀하게 부르는 데 쓰는 것이옵니다. 장수들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여기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도로 가지고 가서 부왕 전하께 바치도록 하시오. 임금은 곧 강상인으로 하여금 상아패와 오매패를 다시 가지고 가서 상왕에게 도로 바치게 하였다. 상왕은 강상인이 거짓을 꾸며 속이는구나 판단하고 곧 우부대원 원숙과 도진무 최윤덕을 불러 임금에게 선지를 전하도록 하였다. 내 일찍이 교서를 내려 군국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말했는데 이제 강상인 등은 군사에 관한 모든 일을 다만 임금에게만 아뢰고 나에게는 아뢰지 아니했으니 이는 주상과 나를 번갈아 면대해 속이고 이간하려 하는 것이오.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군사에 관한 일은 내가 계속 관장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병조의 판서와 참판에 자기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판서로 임명된 사람이 박습이라는 사람이고 참판으로 임명한 사람이 강상인입니다. 대단히 신임해서 맡겼고, 그래서 군사에 관한 것을 자기에게 와가지고 얘기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상인이 이 오매패와 상하 원패를 만들자라고 세종에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태종에게 가가지고서는 그 일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내가 전담하는 것인데 왜 세종에게 가서 군사에 관한 일을 보고하고 나에게는 보고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거짓말로 나에게 했던 것이다. 이건 나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냐.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태종에게는 상아패와 오매패가 대신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세종한테 가서는 군대의 장수들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말한 것 그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태종의 신복으로서 충성을 바쳐온 이 강상인이 정말로 주군인 태종을 속이거나 아니면 태종과 세종 사이를 이간시킬 목적으로 군사에 대한 일을 세종에게만 보고하고 상아패와 오매패의 용도를 각각 달리 설명했을까요? 윤훈표 연구원은 강상인이 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그 명령서로 분명히 다 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은 그 강상인이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아주 중요한 그 인사들에게만 그 군사는 내가 청단하겠다 이렇게 그 살짝 하고 실무자들이 아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상희는 지금까지 해온 바대로 그냥 그 세종에게 보고하고 태종에게는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꾸짖어가지고 그 실수만 교정하면 되었는데 태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황전하, 씨는 그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추후로는 군사에 관한 일은 상황전하께 아뢰겠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앞으로는 그리하라.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태종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확대해서 다른 목적에 활용해야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강상인 사건을 확대하려면 우선 강상인을 더 무거운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서 강상인을 병조 참판에 앉힌 다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조에서 벼슬을 주어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적어오도록 하라. 그러면 내 주상에게 명단을 통보해 벼슬을 제수하도록 할 것이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상황전하. 그런데 강상인은 그 명단에다 자기의 동생인 강상례의 이름을 추가로 적어서 세종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상황이 천거한 것처럼 속여서 정오품의 군직인 사직에 임명되게 해놓고서 태종에게 와서는 상황전하, 주상전하께옵서 신의 동생인 강상리에게 사직의 벼슬을 내리셨사옵니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야한 놈을 보았나? 이것은 강상인, 그자가 나를 속이고 임금을 속인 것이니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태종이 강상인에게 벼슬시킬 만한 사람을 적어오라. 즉 자기가 이제 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오라 그 명령을 했는데 강상인은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우 강상례를 싹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에게 알아가지고 마치 뭐 태종이 뭐 부탁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직의 그 벼슬을 받게 했습니다. 즉 마치 그 세종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종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괘씸했죠. 내가 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명단 파악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세종한테 가가지고는 자기 그 동생을 좀 뭐 임명해 달라. 뭐 이게 뭐 부왕의 어떤 뭐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세종은 뭐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종은 강상인을 일단 괘씸죄로 잡아넣기로 합니다. 병조 참판 강상인, 그자를 포박해 의군부에 가두라. 그런 다음 태종은 군사에 관한 일을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만 보고했던 병조의 관리들 전체를 겨냥합니다. 처음 내가 주상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이르기를 군국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조의 관리들은 나에게는 다만 순찰에 관한 일만 아뢰고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뢰지 아니하였어. 누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선동한 것인지 나는 알아야 하겠다. 만일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거든 마땅히 고문을 해서라도 알아내야 할 것이야. 자, 이렇게 되자 병조의 관원들 전체가 대죄 상태, 즉 처벌을 기다리는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합니다. 드디어 임금인 세종이 상황전에 가서 태종을 만나고 온 다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병조판서 박습, 참의 이각, 정랑 김자온, 이한유, 양여공, 좌랑 송을계, 이숙복 등을 의금부에 내려 가두었다. 그리고 임금이 의금부 제조 유정연 등에게 명령하였다. 상왕께서 모든 정무를 다 보살피시기는 힘드시나 오직 군사에 관한 일만은 직접 관장하겠다고 하셨는데 병조에서는 모든 군사에 관한 일을 그동안 한 가지도 아뢰지 않았으니 병들은 국문하여 그 까닭을 밝히도록 하라. 강상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병조판서 박습도 의금부에 갇히는 등 병조의 관리들이 대거 투옥됩니다. 그리고 박자청을 참찬 의정부사로, 조말생을 병조판서로, 김여지를 형조판서로, 최윤덕을 중군 도총재로, 마천목을 장흥군으로, 노기산을 판안성부사로,
이관을 이조 참판으로, 이명덕을 병조 참판으로 임명하였으며 심인봉, 이식, 김귀보를 모두 좌군 총재로, 하경복을 우군 총재로, 허건과 심청을 모두 중군 동지 총재로 임명하였으며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되는데 특히 병조의 군관 벼슬아치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새로운 병조 판서에는 조말생이 그리고 강상인이 쫓겨난 병조 참판 자리에는 이명덕이 임명됩니다. 쫓겨난 병조의 관리들에게 죄가 있다면 상왕인 태종이 군권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군사에 관한 일을 태종에겐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만 알린 죄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른바 강상인의 옥사는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서기 1418년 8월 11일 이후부터의 조선 역사가 태종실록이 아닌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때 조선 국왕 역시 분명히 세종 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즉위 초에 국왕의 권한을 어느 만큼이나 행사했을까요? 앞에서 상왕인 태종이 군사 지휘권을 세종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행사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세종 즉위 이후에 태종이 여전히 장악했던 것이 오직 군사권만이었을까요? 세종 즉위년 8월 15일 예조에서 청하기를 상왕의 전지를 선지라 하고 선지에 좇지 않는 자는 제서를 어긴 죄목으로 논죄하자고 하여 그것을 따랐다. 본래 전지란 상벌에 관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을 보상하고 벌 주고 하는 이 상벌권은 임금의 고유 권한인 것이죠. 그런데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 역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조에서 규정을 만든 다음 그것을 이름해서 선지라고 했으며 상왕이 내린 선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제서, 즉 임금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왕 전하께서 병조의 취강령을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선지를 내리셨다. 지금부터 취강령이 발동했을 때 그 행동 요령을 하달할 터이니 잘 들어라. 태종 이방원이 취강령에 관해 내린 선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상왕전에서 각을 불면 병조에서도 각을 불어 이에 응하고 대전에서도 각을 불어 이에 응한다. 각 소리를 들은 3군의 군사들은 모두 정해진 위치로 출동하여 진을 친다. 대전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따로 진을 만들고 명령을 기다린다. 만일 부르는 명령이 내리면 내금위와 내시위를 거느리고 전문으로 들어가고 3군의 진무와 절제사는 그 각의 소리를 들은 뒤 선착순으로 달려가 모여서 3군의 서립도에 따라 진을 짜고 상왕으로서 병권을 장악한 태종이 비상소집 명령에 해당하는 취강령을 발동해서 군사의 지휘체계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상왕전에서 취각, 즉 뿔나파를 불면 병조에서도 따라 불고 임금이 있는 대전에서도 이에 응해서 따라 불어서 비상상황을 알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군사들이 움직이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왕인 태종이 군사권에 관한 한 국왕을 그 아래에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군 인사권은 누가 행사했을까요? 세종 즉위년 12월 3일 상왕이 병조에 일러 말하였다. 앞으로 관직을 제수할 때에 상호군, 대호군, 그리고 호군은 나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고 사직 이하의 관원은 주상에게 아뢰어 임명하도록 하라. 바꿔서 말하면 상장군, 대장군, 장군 등 요즘으로 치면 장성급의 고위 군직은 태종 자신이 임명할 테니까 정오품의 하급 군관인 사직 이하의 직급에 대해서는 임금이 임명장을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왕인 태종과 국왕인 세종의 역학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태종은 군사 관련 인사권만 행사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임금으로 재위하던 때 행사하던 거의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상왕의 이러한 독단으로 인해서 국왕인 세종과 부자 간에 갈등이 일지는 않았을까요? 김순자 교수와 윤훈표 연구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세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군사권과 중요한 일을 아버지였던 태종이 계속 장악하고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혹시 갈등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왕자 시절이나 왕세자로 있었던 아주 짧은 기간이나 혹은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도 아버지와 충돌한 사례가 전혀 없고, 또 태종은 왕위에서 물러나서 국가의 중요한 일만 내가 관장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들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물러났는데 그거는 진짜 허울뿐이고 실제로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군사를 직접 총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명령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내가 직접 관할하겠다, 이런 아마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자기의 뜻을 표현을 했고 세종이 이제 실천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태종의 이런 어떤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그 세종은 처음에는 나라의 큰 일을 태종이 의중에 물어가지고 다스렸고 아주 조그만 일만 세종이 이제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흐르니까 그 아버지였던 그 태종이 뭐 이런 정도는 주상 전하가 하시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군사권, 통수권은 태종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했습니다. 아들인 세종은 태종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인 태종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이 태종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는 나중에 자신의 장인인 시몬이 태종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에도 장인은 죄가 없으니 살려달라, 이런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상인의 옥사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강상인, 너는 일찍이 상왕전하의 은혜를 입어 병조 참판의 지위에 오른 자로서 어찌하여 병조의 관원들을 선동하여 상왕전하와 주상전하의 관계를 이간하려 하였느냐? 내가 어찌 상왕전하의 은혜를 저버리겠소? 난 두 분 전하를 기간할 마음을 추호도 품은 바가 없소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상왕전하께서 군사를 정단하겠다 하셨음에도 주상전하께만 군사 문제를 아뢰었느냐? 그건 내가 그렇게 된 사정을 모르고 한 일이었다고 하지 않았소. 저자의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 때까지 주리를 들라! 태종이 강상인에 대해서는 고문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의금부에서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강압수사를 했던 것인데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의금부 문사관이 태종에게 취조 결과를 보고합니다. 상왕전하, 강상인과 낭청 6사람을 모두 고문하였사오나 하는 말이 늘 똑같사옵니다. 그래, 강상인이가 뭐라 하더냐? 그저 사리를 잘 살피지 못했던 탓이라고 변명하고 있사옵니다. 하여 한 가지 주청을 올릴까 하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라. 강상인의 상관으로서 병조 판서의 직에 있었던 박습도 함께 고문을 하도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박습은 병조 판서에 재임했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문을 해서 고통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오면 강상인은 앞으로 어찌 처리해야 할지. 강상인 그 자는 소시적부터 나를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내 곁을 지켰던 자이다. 그리하여 병조의 중요한 직임을 맡겼거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거짓으로 나를 속일 생각만 품었어. 그뿐인가?
또 거짓을 꾸며서 자기 아우 강상래에게 벼슬을 주고서 나에게 찾아와서는 임금이 동생에게 벼슬을 내리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다. 임금의 교지를 거짓 핑계하고 나를 속인 그 죄 역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단단히 고문을 하되 죽지 않을 한도까지만 하라. 알겠는가? 예, 상왕 전하. 그러나 강상인이 저질렀다는 죄목이야 병조의 일을 태종을 제외하고 세종에게만 보고했다는 것, 그리고 동생 강상래에게 부당하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했다는 점, 이렇게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고문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8월 29일 상왕이 박습과 강상인을 원종공신이라고 하여 죄를 면해주고 강상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쫓았다. 이각, 양여공, 이한유, 김자온, 송을계, 최지지, 이숙복 등은 속장에 처하였다. 속장이란 장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곤장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형을 면해주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드디어 태종은 강상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강상인은 상왕 전하의 서찰을 받으라. 상왕 전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자, 상왕 전하께서 내리신 서찰을 받도록 하라. 무엇 하셨는지 이리 주시오. 강상인은 듣거라. 너는 30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 지내다가 오늘에 와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 마땅히 너를 대제로 다스려야 할 것이나 옛날을 생각하여 너에게 죄를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스스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라. 태종은 병조 판서였던 박습은 무죄 방면하고 강상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내쫓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강상인 등이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이제 병조의 관원들도 상왕전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겠죠. 받을 숫자에 점점자를 수는 수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침 세종실록의 기사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무릇 관리를 등용할 적에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해당 기관에서 사람을 쓸 자리 하나마다 쓸만한 사람 3씩을 후보로 선택하여 그 이름을 적어서 올리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친필로 점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을 수점이라고 하였는데 2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런데 병조에서 태종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앞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보고할 때 병조에서 상왕전하께 먼저 아뢰어서 상왕전하의 선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사실을 갖추어 주상전하께 아뢰기로 하음이 좋을까 하옵니다. 그리하라. 또 한 가지가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사람을 쓸 경우에 모두 상왕전하께우서 수점의 절차를 마친 다음에 임금께 아뢰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리하라. 이렇듯 군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병조의 인사를 단행할 때에는 맨 위의 결재자가 항상 상왕인 태종이었고 세종은 늘 그 아래였습니다. 대소신료들도 권력의 중심추가 임금인 세종보다는 상왕인 태종에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태종 쪽으로 쏠린 것이죠.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났으면 군사권은 물론이고 모든 인사권과 국가의 대소사에 대한 권한이 현재의 국왕에게로 집중되고 그 현재의 국왕이 장악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단지 사람들은 그 당시의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누구의 쪽에
가서 이제 줄을 서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왕위에서 물러났으면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고 중요한 국가 문제들도 다 관장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관들 모든 사람들도 무슨 국가의 일이 있을 때 현재 왕을 택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이 당연히 물러난 왕에게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는 유교의 어떤 그 왕정의 원칙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니까. 자, 어찌됐든 강상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했는데요. 얼마 후 대관들이 또 줄줄이 탄핵 상소를 올려서 박습의 처벌을 주청합니다. 그러자 태종은 강상인의 상관이었던 전 병조판서 박습 역시 고향으로 내치는데요. 그래도 이들에 대한 탄핵 상소는 그치지 않습니다. 주상 전하, 정치의 근본은 상벌을 분명히 함에 있을 따름이옵니다.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시겠사옵니까? 전하께 없어 강상인과 박습을 원종공신이라 하여 다만 그들의 노권과 직천만을 거두시고 스스로 원하는 곳에 가서 살도록 명령을 내리셨사오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이는 심히 옳지가 않사옵니다. 위로 임금을 기망한 죄가 분명하온데 비록 그들이 사직에 공이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만일에 조그마한 공로로서 천벌을 면할 수 있다면 공의에 합당하지 않사옵니다. 하물며 박습은 성상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생각지 않고 신문고를 치면서 망령되이 억울하다 하소하였사옵니다. 조금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더욱 불경한 마음을 품고 있사오니 청컨대 법에 따라 처치하시옵소서. 그 외에 이각, 김자온 등에게도 또한 율법에 따라 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하는 것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고 공도를 지키는 길이옵니다.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간관들은 절차상 이들에 대한 탄핵 상소를 국왕인 세종에게 올렸는데요. 그때마다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에게 처결을 미룹니다. 사헌부에서 글을 올려 박습과 강상인에게 죄줄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상왕께 여쭈었으나 상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는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처리됩니다. 상소가 이어지자 임금이 상왕께 이 뜻을 말하여 결국 강상인은 함경도 단천의 관노에 붙이고 박습은 경상도 사천으로, 이각은 전라도 무장으로, 김자오는 경상도 양산으로, 양효공은 경상 함안으로, 이한유는 경상도 경산으로, 최지진은 전라도 고부로, 이숙복은 평안도 강동으로 귀양 보냈다. 태종의 최측근이자 원종공신이었고 세종 즉위 직후에 병조 참판에 올랐던 강상인이 하루아침에 관청의 노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박습의 경우도 단지 강상인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이유로 유배형에 처해졌던 것이죠. 강상인이 이제 결국은 원종공신에서 쫓겨나고 이제 삭탈관직 당한 다음에 관노로까지 되는 이 사건은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태종 측에서 이 사건을 오히려 좀 확대해서 크게 확대시킨 성격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군사권에 관계된 것이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다가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태종이 이걸 일벌백계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이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 강상인의 옥사는 엉뚱하게도 세종의 장인인 심온을 대역죄인으로 올가매는 실마리가 되죠. 자,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죠. 세종 즉위년 8월 30일 태종 이방원의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가 태종에게 양녕대군 얘기를 꺼냅니다. 상왕 전하, 그동안 오래 별러 왔사온데 오늘은 기어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리 어렵게 꺼내는 것이요? 지금 양령은 어찌 지내고 있습니까? 양령 말이요. 광주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니 염려 놓으시오. 말씀만 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얼굴을 봐야겠어요. 양령을 보고 싶다 했소. 예. 이제쯤 모자 상봉의 기회를 베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소. 내 주상에게 그리 전하리다. 여봐라. 부르셨사옵니까, 상왕 전하? 너는 이 길로 대전에 가서 주상에게 대비가 양령 대군을 보고 싶어 하니 내일 아침까지 광주에 있는 양령 대군을 불러오게 하고 주상도 양령과 함께 와서 대비를 뵙도록 하라 이르라. 예, 그리 고하겠사옵니다, 상왕 전하. 그런데 원경왕후 민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양령대군을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주상 전하, 상왕 전하와 대비마마께서 양령대군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형제간에 우애하시는 주상 전하의 마음이야 신등이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사옵니까? 하오나 지금 양령대군을 궁궐로 들이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양령대군이 왕래하게 되면 신료들과 백성들이 모두 그가 대군임을 알아볼 터이온데 사람들의 이목을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불가하옵니다, 전하. 불가하옵니다, 전하. 애당초 양령대군을 먼 지방으로 내치지 않고 경기도 광주에 머물도록 했던 것은 어머니인 원경왕후가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요. 충령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폐쇄자가 돼서 쫓겨난 양령이 대궐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사의 저자 이성문은 자신의 저서에서 태종이 충령에게 서둘러서 왕위를 물려준 데에는 어머니인 원경왕후가 유난스럽게 맏아들인 양령을 아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종이 충령대군을 막 세자로 지명했을 때에는 14년간이나 세자로 있던 양령대군의 지지 세력이 여전히 강력했다. 무엇보다 양령대군을 편애했던 태종의 부인 민비가 문제였다. 만약 태종이 민비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면 그 다음의 정치판은 기가 센 민비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게 뻔했다. 그럴 경우 양령대군을 대신하여 세자로 지명된 충령대군이 어머니 민비를 대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태종이 기껏 구상해 놓은 후계 구도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태종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후계 구도를 확장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왕위를 넘겨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질적인 권력 관계야 어떠하든 이미 충령이 새로운 왕이 됐고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 즉 명나라에서는 태종이 세자를 양령에서 충령으로 바꿨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충령이 왕위까지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로 하는데요. 이번에 파견되는 사신은 중국 황제가 새로운 세자를 책봉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아예 태종이 충령에게 왕위까지 넘겨준 사실을 설명한 다음 양해까지 구해야 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무게가 있는 왕실 친척을 보내야 한다면서 세종의 장인인 심온을 사신으로 낙점해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심온이 중국으로 떠나기 엿새 전인 서기 1418년 9월 2일 태종은 측근 신료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잘 들으시오. 나는 이번에 명나라에 사은사로 가는 시몬 대감에게 선물 하나를 주기로 했소. 시몬 대감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이옵니까? 큼지막한 벼슬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벼슬이라 하였사옵니까? 그렇소. 시몬은 새로 즉위한 주상의 장인이 아니요
국왕의 장인이라면 그 존귀함을 어디에 비하겠소? 예, 상왕 전하. 그렇긴 하옵니다만. 나는 시몬이 영의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커니 우의정과 좌의정 두 정승과 논의하도록 하세요. 이때 시몬은 채 50살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외척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태종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에게 영의정이란 벼슬을 제수하겠다고 했으니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김순자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새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명나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에 그 장인이 가는데 조선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직이다라고 할 때 사신으로서의 비중도 높아지는 것이고 명나라로 가서 아마 세종의 왕위 계승을 좀 더 쉽사리 승인받지 않을까, 그러한 그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이 중국의 사신으로 파견되는 가장 큰 목적은 새로 즉위한 세종에 대해서 중국 황제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고명, 즉 임명장을 받아서 오는 것인데, 국왕의 장인인데다 벼슬이 최고의 관직인 수상이라면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의정 벼슬을 제수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윤훈표 연구원의 해석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명백한 그 경고였습니다. 모든 것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떠나라. 이걸 이제 은근하게 이제 주문하였던 것입니다. 영의정은 이제 1인지와 만인 그 지상이라고 해서 임금 위에는 그 누구보다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더 오를 것이 없으니 당신은 이제 정계에서 완전히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암시했던 것입니다. 즉 외척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스스로 이제 겁내가지고 사양하고 과감하게 물러나서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종이 영의정을 주었을 때 받기보다는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받으니 도로 이제 걷어주시고 저는 정말 한미한 것 아무거나 그거 주시고 정말 그 저 시골에 내려가서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태종은 자신의 처남들이자 세자의 외삼촌들인 민무고 형제들이 장차 왕권을 위협할 외척 세력이라고 해서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태종이 이제 갓 즉위한 세종의 장인인 시몬에게 영의정 벼슬을 제수한 것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몬으로서는 신에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 벼슬을 제수해 주시다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상왕 전하. 이렇게 영의정 감투를 덥석 받을 것이 아니고, 상왕 전하, 영의정이면 이 나라의 수상이온데 아직 미령한 신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이렇게 비옵건대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심대감이 주상의 장인이자 내 사돈인 마에 마땅히 영의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사양을 하는 것이요? 상왕 전하, 이제 제여식이 이 나라의 중궁이 되었사온데 신이 무엇을 더 바라겠사옵니까? 신은 이번 중국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길로 한적한 향촌에 돌아가서 초목을 벗삼아 지내기를 소원하옵니다. 하오니 그 과분한 관직은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양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외척 세력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던 태종인 바에 영의정을 권한다고 단 한 번의 사양하는 제스처도 없이 수락해버린 것은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물론 이후에 시몬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9월 7일 국왕인 세종이 명나라의 사은사절로 가는 시몬 등을
접견합니다. 아무쪼록 먼 사행께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 전하. 왕은 사은사 시몬과 부사 이적, 주문사 박신에게 담비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각각 선물하였다. 드디어 시몬 등의 사절단이 명나라로 출발하는 9월 초8일의 연서역. 이 연서역은 조선시대 서울에서 관서지방을 왕래하는 공무여행자들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던 역참인데요. 지금의 지명으로는 은평구 대조동에 해당하고요. 속칭 연신내라고 불리는 곳이죠. 대감, 상왕전하께서 대감을 환송하라고 소인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황송할 때가. 전하께 성운을 깊이 새기고 돌아오겠노라 전해 올리시게.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네. 무탕하십시오. 고맙소이다. 여기까지 나와주셨군요. 건강히 당연히 나와야지요. 감사하오. 상왕이 환관 황도를 보내어 시몬을 전송하게 하였으며 임금은 환관 최용을, 중궁은 환관 한오련을 각각 보내서 연서역에서 시몬을 전송하게 하였다. 시몬은 임금의 장인으로서 나이 50이 못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실록에서는 시몬 일행을 환송하는 연서역의 풍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실록을 집필한 사관이 기술해 놓은 마지막 문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시몬은 임금의 장인으로서 나이 50이 못되어 벌써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물론 장안이 텅 비게 됐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 텐데요. 자, 이 기사를 읽어보면 어쩐지 시몬이 국왕의 장인이란 위세를 믿고 거만을 떠는 것처럼 써내려간 듯한 약간은 삐딱한 필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순자 교수의 얘기입니다. 누가 이제 새로운 실력자, 떠오르는 권력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싹 쏠리겠죠. 왕이 장인이 또 많은 왕자 중에서도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상왕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왕으로 삼아준 이 세종의 그 장인이 영의정이 되어가지고 조공국으로 떠받드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이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력자에게 민심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항상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뭐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이런 기록은 늘 있는 표현이고 어느 시기에나 이렇게 사관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윤훈표 연구원은 사관이 기술한 바로 그 대목의 기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화를 자초한 시몬의 어리석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영의정 벼슬을 받고 의기양양해서 대대적인 환송 인파에 취해서 흡족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뭐 그 시몬이 태정의 용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그 표현이죠. 그 임금의 장인으로서 나이 50도 못 돼가지고 수상의 지위에 오른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그 인사였습니다.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영광이 극에 달했으니 빨리 물러나서 조심스럽게 지내라. 이런 이제 신호였고 정기에서 완전히 은퇴해서 초하에서 한적하게 보내라. 이런 이제 권유였습니다. 태종의 그 비었던 원경왕후의 가문처럼 처신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분명히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그 뜻을 이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 전성을 낳았던 이제 신하들을 맞이해서 이제 세를 이제 과시했죠.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거 정말 지극히 어리석은 그 짓입니다. 막강했던 원경왕후 가문의 민씨들도 태종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시몬이 상황을 영 잘못 읽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럼 길 떠나자. 시몬은 사절단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나중에 포승줄에 묶여서 한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2달쯤 뒤인 그해 11월 초 이틀, 태종이 조말생 등 병조의 측근 신료들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 강상인이라는 놈 말인데. 예, 상왕 전하. 지금 강상인 그자는 노비가 되어 지방 관하로 내쳐졌사옵니다. 강상인 그자가 생원이었던 시절부터 내가 그를 곁에 두었는데 나는 그의 수고로움을 알기에 매우 후하게 대우를 해주었다. 그 은혜를 헤아렸다면 마땅히 충성을 다해 나를 섬겼어야 하거늘 내가 병조 참판을 시켜주었음에도 군사에 관한 사물을 내게는 아뢰지도 않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상왕 전하, 신이 그자를 문초하였을 때 마땅히 상왕 전하께 군사에 대한 일을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어찌 알면서 그리하였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변명하였습니다. 마땅히 강상인 그자에게 압수령을 가해 다시 신문해야 할 것이야. 상왕 전하, 하오면 박습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박습은 강상인의 말을 믿고 따랐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는 둘의 죄가 차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습의 사람된 품이 어찌 강상인의 지휘를 따를 사람이겠습니까? 신은 그들의 죄가 경하고 중한 것이 따로 없다고 사료되옵니다. 지금 태종과 조말생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관노비 신세로 내쳐진 강상인을 다시 불러다가 압슬형이라는 모진 고문을 가해서 다시 신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태종은 대체 강상인과 박습을 다시 데려다가 무슨 사건을 엮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